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게만 진행될 수는 없었겠죠. 고대 역사 중에서도 정말 최악의 난이도를 뽑히는 천혜의 요새가 알렉산드로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있게 바깥세계사의 춘닥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 전투의 천재라 불리며 당대 최강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를 상대로 무려 연전 연승을 거둔 20살의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알렉산드로스 3세. 훗날 알렉산더 대왕이라 불리우며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으로 알려진 이 젊은 왕은 그 유명한 페르시아의 동방원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소아시아를 점령하고 시리아 지역의 이소스라는 평원에서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 3세를 완벽하게 격파한 알렉산드로스.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그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과연 그 선택지는 무엇이며 알렉산드로스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오늘 춘닥터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기원전 333년 당대 최강의 제국이자 아시아의 지배자였던 페르시아 제국을 상대로 알렉산드로스는 시리아의 이소스라는 평원에서 결전을 치르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 3세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나왔던 전투이기 때문에 양측에 명운이 걸렸던 그런 전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전투에서 알렉산드로스는 완벽한 대승을 거두게 되고 페르시아 황제 다리우스 3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게 됩니다. 으아! 우리 페르시아의 20만 대군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다니. 두고 보자 알렉산드로스. 내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도망친 다리우스 3세는 아직 정복당하지 않은 페르시아의 동쪽 지역으로 들어가서 전열을 재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승리자였던 알렉산드로스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비록 눈앞에서 황제 다리우스를 아깝게 놓쳤지만 우리는 페르시아의 황제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온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였다. 이것은 아주 결정적인 승리라 할 수 있지.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알렉산드로스는 이소스 전투의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 기점이었는지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도 이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결국 그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에게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소스 전투의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바로 다리우스 3세를 쫓아서 페르시아의 동쪽으로 계속 진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소스 전투의 승리로 사기가 한껏 올라있던 그 알렉산드로스의 부하들이 원했던 그런 선택지였던 것이죠. 알렉산드로스 왕이시여, 다리우스는 지금 전투에서 패하고 아직 전열이 재정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계속 다리우스를 끝까지 쫓아가서 끝장을 내버리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속전속결로 페르시아 제국을 완벽하게 집어삼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누구보다 속공을 즐겼던 알렉산드로스는 이번만큼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는 페르시아 동방 원정을 시작한 이후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연전연승을 거두며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모든 전투에서 이겼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페르시아는 워낙에 광활한 대제국이고 우리는 적진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급하게 움직여서 보급로가 끊기거나 아니면 후방에서 공격을 당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첫 번째 선택지가 아닌 바로 두 번째 선택지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 번째 선택지는 무엇이냐?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정복이 바로 두 번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게 되면 만약에 알렉산드로스가 다리우스 3세를 직접 계속 잡으러 동쪽으로 진군하게 될 경우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집트 지역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알렉산드로스의 뒤에도 페르시아 제국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가 언제 또 뒤를 공격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군대를 이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병참, 바로 보급로의 확보인데요. 보급로가 안정적이지 않은 군대는 아무리 잘 싸우는 무적의 군대라 하더라도 당연히 안정적일 수가 없겠죠. 때문에 뛰어난 천재적인 명장이었던 알렉산드로스는 이 보급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급은 언제나 바닷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때문에 우리 본국인 그리스에서 페르시아 쪽으로 바닷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지중해 지역의 제해권을 손에 넣어야만 하는 것이다. 결국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의 항구 도시들을 모두 접수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확실한 제해권이 들어온다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이소스 전투 이후에 동쪽이 아닌 바로 남쪽으로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향해서 진군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죠. 동지중해 서아시아 지역을 관장하는 지역을 흔히 레반트 지역이라고 명칭합니다. 이 지역은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또 최초의 표문자를 개발한 고대 민족 페니키아인이 태동한 그런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곳이죠. 이곳은 지금의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함께 분포해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사실 현재까지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정말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있는 그런 복잡 단안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지역을 모두 알렉산드로스가 손에 넣게 된다면 말 그대로 동지중해의 패권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은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그리스의 발칸 반도 그리고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반도로부터 이집트와 서아시아 이쪽으로 이어지는 딱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는 말 그대로 교두보로 삼기 딱 좋은 그런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뛰어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렉산드로스가 이 팔레스타인 레반트 지역으로 남하를 시작했을 때 이미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소스 전투의 결과가 많이 퍼져 있는 상태였어요. 페르시아의 황제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도 패했다고 하더라. 서방에서 넘어온 알렉산드로스란 자는 무적의 왕이라고 하더라. 이런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알렉산드로스가 팔레스타인 레반트 지역을 방문했을 때 많은 도시들이 성문을 친히 열어주게 됩니다. 나 알렉산드로스에게 성문을 열어줘 고맙네. 나는 많은 것을 원치 않네. 행정과 자치는 그대로 유지하겠네. 단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니만큼 필요할 땐 해군을 지원해줄 것을 약속해주게나. 이렇게 알렉산드로스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요 도시들을 빠르게 정복함과 동시에 해군도 확보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게만 진행될 수는 없었겠죠. 고대 역사 중에서도 정말 최악의 난이도로 뽑히는 천혜의 요새가 알렉산드로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북으로 길쭉하게 늘어진 이 레반트 지역의 중간 지점에는 현재 레바논 땅에 위치한 티레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섬은 말 그대로 이 레반트 지역에서 딱 중간에 위치해 있는 어떤 해안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있는 그런 작은 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조그마한 섬이 굉장히 천혜의 요새라는 점이었습니다. 내륙에서 사실 불과 700-800m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작은 섬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섬 자체가 완전히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인데다가 두 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고 그 항구에서 해군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성벽도 높고 바다가 완전 막아주고 있는 상태에서 해군까지 가지고 있으니 굉장히 함락이 어려운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로 고대의 명성이 자자했던 것이죠. 때문에 티레 섬 주민들은 알렉산드로스가 성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는 페르시아와 알렉산드로스 어느 편에도 서고 싶지 않소. 그저 우리의 삶을 살기 원하니 그대들도 그대들의 길을 가시는 게 어떻겠소. 당연히 알렉산드로스는 그 소리를 듣고 분노하게 되죠. 동지중해의 제해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반드시 점령해야 한다. 이곳이 중립지대로 남아있는 한 우리의 해안 보급로 역시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최강의 요새라고 알려졌지만 분명 방법은 있을 것이다. 티레 섬의 정복 작전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전투로 손꼽히는 티레 섬 공방전이 막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알렉산드로스는 육지에서 티레 섬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죠. 저 섬은 천혜의 요새라고는 하나 내륙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군. 그렇다면 우리는 내륙에서 저 섬까지 직접 제방을 쌓아서 육지와 섬을 차라리 연결시켜버리자. 육군에 자신이 있었던 알렉산드로스는 육지에서부터 티레 섬까지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돌을 바다에 던져서 제방을 쌓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티레 섬에 있던 그 주민들은 알렉산드로스 군이 돌을 막 바다에 던져서 제방을 쌓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게 되죠. 아무리 가까워도 파도가 치는 바다인데 제방을 쌓는 게 쉬운 줄 아나? 참으로 무모한 왕이구먼. 하지만 알렉산드로스가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하면서 이 마케도니아 군의 돌로 쌓는 제방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티레 섬 주민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어라? 이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제방이 정말 우리 티레 섬에 닿을 수도 있겠는걸? 안 되겠다. 해군을 출동시켜서 저 제방을 쌓는 것을 방해하자. 티레 섬은 해군을 출동시켜서 제방을 쌓고 있던 알렉산드로스의 군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해군의 공격력이 꽤나 막강했기 때문에 제방을 쌓고 있는 병사들이 죽거나 제방을 쌓는 일이 중단되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죠. 자꾸 티레 해군에게 공격당하면 우리 쪽 피해만 커진다. 제방의 맨 앞에 공성탑 2개를 한번 세워보자. 이 공성탑 2개로 다가오는 티레 해군에게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제방의 맨 앞쪽에 높은 공성탑 2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성탑은 높은 위치에서 아래에 있는 티레 해군에게 공격을 퍼부음으로써 티레 해군이 제방 쌓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또 알렉산드로스가 방해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자 티레 쪽에서도 다시 또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저 공성탑은 나무로 만든 것이군. 그렇다면 우리는 배에 사람을 태우지 말고 기름과 불을 배에 붙여서 공성탑과 충돌시켜버리자. 이렇게 티레가 사람이 타지 않은 배에 기름과 불을 붙여서 그 공성탑으로 충돌을 시켜버리게 되자 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던 공성탑이 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알렉산드로스는 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티레 녀석들 정말 끈질기군. 제방만으로 섬을 점령한 것은 힘들 수 있겠다. 그럼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에게 협조하기로 했던 팔레스타인의 북부 지역 도시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생각해보니 팔레스타인 북부 도시들은 우리에게 해군을 지원해주기로 했었지. 좋았어. 그럼 우리도 해군을 동원해서 공격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에게 협조하기로 했던 팔레스타인의 북부 지역 도시들이 알렉산드로스에게 해군을 보내주게 되었고 알렉산드로스는 이 해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제방을 쌓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결국 티레 해군이다. 티레 섬의 북쪽과 남쪽에는 해군이 주둔하는 항구가 하나씩 있다. 이제는 우리 해군의 수도 많아졌으니 티레 해군이 항구에 정박하고 있을 때 해군들이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항구를 봉쇄해버리자. 알렉산드로스의 작전은 통했습니다.
항구가 봉쇄되자 항구 안에 있던 틸의 해군이 섣불리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되었고 그 틈을 타서 알렉산드로스는 제방을 드디어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또 섬 전체를 비행 둘러보면서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틸의 섬 남동쪽에 있는 성벽이 확실히 병력도 허술하고 방비가 약하고 우리는 저곳을 타겟으로 삼아 공격을 집중하도록 한다. 자, 난공불락의 요새인 틸의 섬에도 자그마한 약점이 있음을 발견한 알렉산드로스는 그 다음날 총 공격을 명하게 되죠. 항구를 봉쇄했던 해군은 각각 항구로 침투한다. 그리고 완성된 제방을 통해서도 육군이 정면으로 섬을 공격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나와 나를 따르는 별동대들은 섬의 남서쪽에 있는 약한 고리 지역으로 향한다. 드디어 날이 밝고 총공격이 시작됩니다. 해군들은 일제히 틸의 섬의 항구를 향해서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고 진입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제방을 쌓아서 육로가 연결된 마케도니아의 육군들이 틸의 섬 정면으로 또 공격을 다같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별동대는 틸의 섬의 남서쪽에 있는 그 약한 고리 지역으로 침투해서 먼저 공성기로 그 성벽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성벽에 틈이 생겼다. 가자! 우리는 위대한 마케도니아 군이다. 패배를 모르는 자들이여, 틸의 섬을 정복하자. 가자!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별동대는 약한 고리의 성벽이 무너진 틈을 타서 틸의 섬 시가지까지 진입하는 데 성공을 했고 결국 틸의 섬의 중심부까지 침투해서 틸의 많은 군인들을 죽이고 결국 틸의 섬은 이렇게 함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난공불락의 요새로 고대 명성이 자제했던 틸의 섬은 이렇게 함락이 되고 맙니다. 전투의 천재이자 속공의 귀재로도 알려져 있던 이 알렉산드로스도 틸의 섬을 정복하는데 무려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정말 고대 명성이 자자했을 정도로 틸의 섬은 난공불락의 요새는 맞았던 것이죠. 드디어 동지중해의 전략적 요충지인 틸의 섬까지 정복하였다. 우리는 이제 바닷길을 통해서 안전하고 빠르게 보급을 할 수 있고 각 지역마다 연락과 이동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알렉산드로스는 굉장히 만족하였습니다. 하지만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끈질기게 저항했던 틸의 섬 주민들은 용서하지 않았죠. 나는 나를 믿고 성문을 열어준 도시는 늘 관용을 베풀고 현상 유지를 허락했었다. 하지만 틸의 섬은 나에게 무려 7개월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끈질기게 저항하였고 나를 조롱하였지. 섬 주민들은 모두 노예로 만들고 시가지를 파괴하여 주변에 본보기로 삼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팔레스타인 즉 레반트 지역을 드디어 완전히 정복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드로스는 북아프리카 지역인 이집트로 향해 진군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을 기대하면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